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9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 8회이긴 한데요. 중간 시험 때문에 이제 9주차에 8회 시험을 보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불법행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관련된 쟁점들도 상당히 많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보통 민법 하면은 두 가지 축이 이제 계약법하고 불법행위법이 두 가지 축입니다. 물론 이제 부당이득하고 사무관리도 있지만은 계약법 또는 이제 불법행위법 부분이 이제 민법에서 가장 큰 부분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물권법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렇죠. 물권법하고 계약법하고 불법행위법이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불법행위법은 사실은 법리적인 문제보다도 사실 인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권법이나 계약법 부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법행위법 부분에서는 이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끔 이제 손해배상이나 사용자 책임이나 또는 이제 그 위자료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중요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요.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예를 들면 생명침해 같은 경우 때문에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태아 같은 경우에도 비록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지만은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태아에게도 상속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것을 정지 조건설에 따라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해제 조건설에 따라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있습니다. 판례는 정지 조건설에 따르고 있는데요.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은 일단은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그 사망이 이루어진 시점,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에 태아한테 상속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지 조건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제 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바로 태아한테 상속이 일어나게 되고, 태아가 만약에 살아서 출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상속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뭐 9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때 나중에 살아서 이제 출생을 하면은 소급해서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나 또는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 그 시점에 바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판례는 정지 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니지만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이제 명의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신체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겠지만은 뭐 이제 재산적 손해라든지 또는 그 이제 명예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명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이 바로 사망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랬을 때 남아있는 그 유족들이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이 없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752조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752조는 신체 이제 생명 침해의 경우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지 않고 뭐 중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752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751조에서는 위자료를 그러니까 재산 정신적인 손해도 손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이제 7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혈족의 경우에도 내가 같이 동거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인 그런 교감을 나누었거나 또는 서로 부양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럼 정신적인 고통 같은 것도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신체 침해 같은 경우에도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752조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751조를 근거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이 여기까지 이제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이제 이게 갑이 피해자고 그 다음에 을이 가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병은 상속인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을의 가행에 의해서 갑이 사망했을 경우에 당연히 병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갑은 앞으로 이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일실이익의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또 갑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갑의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일시일익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는 위자료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약간 좀 의문이 발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이제 돈을 못 범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산적인 손해를 겪는 것은 이제 갑이 부양하던 사람들이 재산적인 손해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실이익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권을 갑이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갑이 가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침해가 있기 전까지 생명침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 다음에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취득하고 그 취득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 다음에 갑의 위자료 청구권은 갑의 사망에 의해서 병에게 상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병이란 사람이 만약에 을의 이제 가행에 의해서 갑이란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상속인인 병이 이제 이 상속인을 직계 비속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직계 비속이라고 한다면은 상속인인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갑이 갖고 있던 이제 갑은 사망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실이익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갑도 사망에 이르렀으니까 사망하는데 고통스러울 테니까 당연히 위자료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이거를 바로 상속인인 병이 상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인 병은 별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의 사망에 의해서 1, 2, 3번이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병이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내용 중에 특히 이제 이렇게 사망에 따라서 어떻게 상속이 될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 법리에 따라서 만약에 상속인이 병이 아니라 이제 병이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가 있다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상속이 되느냐, 대습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은 불법행위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반적인 내용들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공동불법행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불법행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 거, 수인이 이제 함께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수인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지만은 어느 행위가 손해 발생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사자나 방주자 같은 사람들은 직접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불법행위를
교사하였거나 또는 이제 방조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 같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공동 불법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조 같은 경우에는 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거니까 뭐 부주의하게 시키는 경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없겠죠. 하지만 방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제 어떤 도와주는 거긴 한데 이걸 도움을 주는 방식을 사실은 자기가 그걸 제어해야 되는데 과실로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방조도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협의의 불법행위 같은 공동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수인이 객관적으로 공동으로 어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되는데요. 객관적인 이 행위들이 공동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그 일들이 공동으로 인해서 그 이제 불법행위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이제 공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서로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함께 C라는 사람한테 손해를 야기했다라고 할 때 A의 행위와 B의 행위가 함께 작용을 하여서 C에게 손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공동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와 B 사이에 의사의 공통, 그러니까 함께 공동으로 C에게 손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공통이 공모,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이 일을 꾸며가는 거죠. 공모하는 것이나 공동의 인식 같은 것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A의 행위와 B의 행위가 동시에 C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A와 B 사이에서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관광버스가 국도상의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로의 관리 책임자인 국가의 배상 책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버스가 이제 사고를 발생시키면은 관광버스 회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무슨 뭐 이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이것이 이제 과실 책임이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둘 다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서로 간의 두 개의 행위,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의 이제 영주물 같은 것들이 어떤 하자에 의해서 책임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불법 행위와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불법 행위 책임 이것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거라고 해서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와 관광버스 사이의 의사의 공통, 그러니까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교통사고 운전자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중에 의사의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확대되었거나 사망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이제 불법행위 책임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의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공동으로 작용을 해서 피해자의 피해에 이제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과 의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공동 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동 불법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공통이나 서로 이제 공동의 인식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부진정 연대채무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는 이제 그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과 상대적 효력을 갖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 청구와 변제 제공.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죠. 변제를 제공하면은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사라지게 되고요. 상대방이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되죠. 자, 이런 이행 청구와 변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연대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정 연대에서는 이 이행을 청구한 것, 즉 채무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한 것의 효력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인 효력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 제공을 했을 때 채권자는 그 변제 제공을 받은 그 채권자만이 채권자 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제 그 이제
불법행위 같은 경우 그렇죠. 이행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해당 이행 청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이행 청구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나 공탁이나 대물 변제, 상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대채무의 경우나 또는 부진적 연대채무의 경우 모두 다 절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는 상계 같은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채무에서는 절대적, 상대적 효력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상계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이 됐죠. 자, 경계의 경우에는 채무의 내용과 다른 것을 이제 그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도 변제에 준해서 채무의 소멸 원인이니까 절대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은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는 이제 상대적인 효력만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그 분담 부분에 있어서 소멸하게 되는 면제나 혼동이나 소멸시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진적 연대 채무의 경우에도 상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상대적인 효력만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분담 부분 범위 내에서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채무자 이제 이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 측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피해자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한 사람의 채무를 면제해 줬다라고 한다면은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갑 1의 이제 분담 부분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면제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채무 소멸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갑 2를 면제해 줬다라고 할지라도 부진적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병이 병 2와 병 3에게 이제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혼동과 소멸시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진적 연대채무와 연대채무의 경우에 어떤 것은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어떤 것은 상대적인 효력이 있는지 잘 정리해 둬야 됩니다. 이 표 같은 거는 여러분이 요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어디까지가 절대적 효력이고, 부진적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요 네 가지 경우에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대적인 효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부분 효력들이 다 있고 특히 이제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분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는데요. 이제 그 피해자 측의 과실, 이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이나 또는 손해의 확대,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가해자별로 이제 갑이 갑산별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비율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갑 1에 대해서 갑 피해자 병의 과실 비율과 그 다음에 갑 2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공동 불법행위자 전원이나 일부 뭐 예를 들면 을과 갑 1, 갑 2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불법행위 가해자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 전원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게 이제 각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건 이제 통상의 공동소송이 되겠죠. 이 통상의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전원에 대한 과실 비율로서 그 과실상계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과실과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제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상계가 아니네요. 요거는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니까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요거 부분에서도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제 과실상계를 하는 거, 과실상계를 할 때 과실과 고의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그 가해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지만은 이제 그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이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걸 지우고요. 갑 1과 갑 2가 공동 불법행위자인데 이 갑 1의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고요. 갑 2의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고의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서로 이제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죠. 행위 공동만 있으면 되고 당사자의 통모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 1의 불법, 갑 1이 고의로서 병의 그 과실을 이용해서 부주의를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 1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피해자의 그 부주의를 이용해서 가해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해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특상 허용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 1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제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가한 이제 뭐 자신의 주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못해서 병에게 손해를 가한 갑 2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병에게 그 부주의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뭐 갑의 이제 고의의 불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갑 1과 갑 2가 고의의 불법행위자든지 또는 과실 불법행위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병이 갑 1과 갑 2를 공동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 상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렇게 갑 1이 고의의 불법행위자, 갑 2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상황에서 그리고 그 갑 1이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용해서 부주의함을 이용해서 가행위를 한 그런 경우에는 갑 1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은 갑 2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자 1에 대한 손해액은 1억이 되지만은 손해배상액은 1억이 되지만 가해자 갑 2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실상계 같은 경우가 공동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한 자와 고의의 불법행위자 사이에 그 과실상계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액이 다른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처럼 1억 이제 갑 1은 1억을 이제 배상해야 되고 갑 2는 5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변제의 효과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갑 2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갑 2가 변제하는 금액은 모두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갑 2가 2천만 원을 변제했다. 그러면 이제 갑 2는 3천만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갑 1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1억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손해액이 더 많은 사람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갑 1이 2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 1은 당연히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갑 2가 부담하는 5천만 원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채무가 줄어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공통되는 부분에서는 5천만 원씩은 공통되게 부담을 하고 갑 1은 플러스 갑 2에 비해서 플러스 5천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다 변제될 때까지는 공통의 변제 효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갑 2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8천만 원 5천만 원에 이를 때까지는 갑 1이 변제하는 금액은 갑 1의 채무만을 먼저 이제 충당을 하게 되고요. 소멸시키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걸 초과해서 변제한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갑 1이 여기서 6천만 원을 변제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갑 1은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5천만 원은 갑 1이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만이 갑 2의 채무에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갑 2의 채무에서 공제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갑 1이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 당사자의 책임액이 다른 경우에는 변제 효과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계 같은 경우에 원래 상계 같은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 이제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타인의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도 상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분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분담 부분을 넘어서 변제한 경우에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이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 부분을 넘어서 변제한 경우에만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일단 지울게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갑일 이제 피해자가 있는데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볼 때 이행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은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근데 이행 청구의 효력이 어때요? 상대적인 효력밖에 없죠. 따라서 갑 1과 갑 2에 대한 채무의 이제 그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 1이 을한테 변제를 써요. 자기 책임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변제를 쓰면은 갑 1이 갑 2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갑 2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갑 2가 을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갑 2의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갑 1은 갑 2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에 따른 이제 구상권을 취득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공동 면책한 다음에 보통의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갑 2 같은 경우에는 갑 2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이제 본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스물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갑 1이 변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구상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야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겠지만은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제가 된 채무자의 그 책임 부분에 한해서 절대적인 효력을 가져오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각자 2분의 1씩, 뭐 3분의 1씩, 뭐 예를 들면 연대 채무자가 분담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채무를 면제해 주면은 그 3분의 1만큼의 채무에게 소멸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진장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면제의 경우에도 상대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더라도 다른 이제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면제를 받은 그런 채무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면제를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제 전액 변제인 경우에는 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면제를 쓸 경우에 이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만 면제를 받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 피해자가 이 사람을 면제해줬다 할지라도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제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역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면제가 되더라도 채권, 이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제가 되더라도 합삼이 있을 때 피해자가 이 사람을 면제한다 할지라도 얘가 변제했을 때는, 그럴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 갑 1의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했다라고 할지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별도로 또 내부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자 사이에서 구상권의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지인데요. 이제 연대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가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제한 다음에 또 다시 또 갑 2가 변제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 의무와 사후 통지 의무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 간의 공모가 없어도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위의 공동만 있으면은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서로 통지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지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연대채무에서 통지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갑 1이 먼저 통지도 하지 않고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갑 2도 뭐 이제 그 사후 통지하지 않고 갑 2가 사전 통지하고서 변제했을 경우에는 갑 1이 갑 2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구상권 행사 의무가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변제를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갑 1이 변제하고 그럼 채무가 소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갑 2가 변제했다면은 갑 2의 변제가 뭐 통지 의무와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 2는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갑 1은 갑 2와 갑 3에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으로 먼저 변제한 사람은 다른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공동 가해자, 이제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진적 연대채무의 효과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이제 선택형 문제라든지 또는 사례형 문제에서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디까지가 상대적 효력이 있고 어디까지가 절대적 효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잘 이제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겠죠. 되게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구분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부진적 연대채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갑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갑이 피용자가 뭐 예를 들면 병에게 가해를 했다. 이제 얘가 가해를 했고, 그 다음에 갑이 사용자이다. 가해자가 이제 피용자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고용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 고용관계는 반드시 어떤 법적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고요. 갑이 을을 지휘 감독하여, 사실상 지휘 감독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자의 경우에도 피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은 만약에 을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은 갑은 그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일단은 사용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 관련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즉, 을의 불법행위가 이제 을이 수행하는 사무와
이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련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의뢰 행위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갑이 책임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여기서 외형상 판단하는 것이죠. 외형상 판단해서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보통은 그 불법행위를 사무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뢰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그 의뢰 사무와 관련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법행위는 사무와 관련이 없겠죠. 근데 그 사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사무 관련성이 부정이 됩니다. 이제 그 병의 입장에서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갑의 그런 그 갑이 이제 지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일종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의뢰 행위에 의해서 갑이 사용자 책임을 질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피해자가 사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면은 사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가해자가 즉 피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무와 관련성은 있지만은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사무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 처리를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점을 항상 기억할 때는 35조의 불법행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하고 같이 판단해야 되겠죠. 민법 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직무 관련성에 관련해서도 외형설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대표 행위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역시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에서의 사무 관련성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의 그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같이 거의 판단이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법인이 이렇게 있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법인이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피해자인 병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에 대해서는 민법 35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고 만약에 피용자였는데 병한테 손해를 가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이 경우에 이제 대표기관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제 대표기관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면은 그때 갑은 35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직접 지게 되고요. 만약에 피용자가 제3자한테 손해를 가하고 피용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피용자의 그러니까 갑 법인은 피용자의 사용자 입장에서 병에게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두 가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35조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6조에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사무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 경우에 이제 그 사용자 측에서는 항변 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제 갑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항변이 있냐면은 선임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 또는 선임감독 의무 이행했고 선임감독 의무와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선임감독 의무를 다 이행했거나 선임과 그 선임감독 의무 사이와 손해배상 사이에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임감독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손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입증이 있으면은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면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는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피해자는 을한테도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전액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병은 갑에게도 전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진적 연대체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배상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이 아니고 사용자 책임의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은 사용자는 신의측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해에 대해 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긴 하죠.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사용자가 아무 책임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용자에게 어떤 일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그 피용자가 그 사무와 관련돼서 다른 사람한테 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완전히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일정 부분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가 언제나 다 피용자한테 100% 구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의책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갑이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이서 같이 공동으로 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을과 정이 이제 공동으로 했으니까 이건 협의의 의미에서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구상 관계가 내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구상 비율이 정해지게 되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따른 분담 부분, 예를 들면은 갑의 분담 부분도 50%고 을의 분담 부분도 50%고 정의 분담 부분도 50%인 경우라고 할 때 만약에 이제 손해액이 1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을 이제 사용자로서 을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병에게 만약에 7천만 원을 변제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을의 분담 부분인 5천만 원이 되겠죠. 50%니까 5천만 원 분담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과실 분담 부분을 초과해서 변제한 경우에 할 수 있죠.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출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각자의 분담 부분을 넘든 안 넘든 그 이제 각자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진적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하는 분담 부분 그거를 초과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다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사용자 책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운행자 책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자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운행자가 이제 그 책임을 그러니까 교통사고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 운행자라고 하는 것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는 자를 운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운행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자동차가 운행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운행이라고 하는 의미 같은 것은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다 운행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운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운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요. 다만 이제 면책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제 그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운행자나 운전자, 그
다음에 운전 보조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행자는 다른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를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량의 운행자, 즉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는 자 또는 직접 운전을 한 자 또는 운전 보조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일반 이제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는 운행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발생한 생명, 그러니까 사망이나 부상 같은 손해에 대해서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지만은 모든 이제 항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항변 사유가 면책 사유가 존재하긴 합니다. 먼저 승객인 경우, 즉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운행자나 운전자나 그런 사람이 아닌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로서 사고가 사망한 경우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운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제 죽으려고 하거나 자살로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운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죽으려고 하는 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승객에 대한 그 손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승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운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운행자와 운전자에 대해서 일단 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와 운행자 이외의 그러니까 피해자와 운행자,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운행하는 그 자동차상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경우에 승객이 아닌 자라고 한다면은 이 자동차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바깥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나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었고 차량의 결함이 없었으며 제3자의 그 가행에 의해서 피해자가 다쳤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차량 내부에 타고 있는 승객의 경우에 이 승객이 운전자나 운행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승객에 대해서는 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의 의도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운행자가 면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운행자라고 하는 것은 꼭 이제 운전하고 있는 사람과 운행자는 분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운행자, 그러니까 뭐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긴 하지만은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운전자긴 하지만은 이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택시 회사의 이제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위해서 택시 회사가 자동차를 굴리는 거니까 이 택시 회사가 운행자가 됩니다. 자, 운전자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운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가 사용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피용자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두 차가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차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근데 이 차에도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차의 승객이라고 하는 사람, 요 승객이 되고요. 승객이 될 텐데, 요 운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다른 차에 있는 승객이라고 하면은 요 A라는 차량과 B라는 차량이 있는데 A라는 차량의 운행자 입장에서는 다른 차의 승객은 승객 이외의자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객이 아닌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책임이 면책될 텐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A 차량의 운행자도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요 피해자라고 하죠. 이 사람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B 차량의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거고요. 그럼 이 운전자와 이 운전자, 두 명의 운전자는 서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겠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자의 피용자의 사용자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이 택시라는 이제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책임에 의해서 이제 택시 회사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부진전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 1, 운전자 2, 택시 회사가 그것이 뭐 운행자 책임이 되었든 사용자 책임이 되었든 세 명이 이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서로 운전자와 운전사 사이에 택시회사가 배상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분담 부분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 택시회사가 이제 다른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택시회사는 운전자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동차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호의 동승입니다. 호의 동승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승객을 내가 호의로 태워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에 이렇게 있을 때 차량의 운행자가 또는 뭐 운전자가 다른 승객을 호의로 태워주었을 경우에 승객을 호의로 태워주었을 경우에 그 승객이 여전히 운행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운전자면서 우리가 개인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는 운전자가 곧 운행자가 되겠죠. 운행자일 텐데 자, 이런 경우에 승객이 호의 동승을 시켜줬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런 승객은 당연히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승객이 이제 호의 동승했기 때문에 책임을 감액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태워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이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안전 의무를 촉구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부분 이제 이 사람도 안전 그 원칙적으로 그런 이제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또는 벨트를 매고 운전하라라고 하는 안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수는 없지만은 손해배상액 정도가 이제 과실을 고려해서 감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야 되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호의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행자 책임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마저 이제 공작물 책임자에 관련된 설명 마저 하도록 하죠. 자, 공작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들어낸 물건이면 대부분 다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같은 것도 공작물이고요. 심지어는 자동차도 공작물이고 다 공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공작물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의 공작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문에 불과하지만은 그 조문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공작물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건축물 같은 거나 고압 전선, 공장, 온풍기, 자동차 하여튼 뭐 인간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물건들은 공작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공작물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제3자한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는 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게 돼요. 근데 점유자가 만약에 자기가 손해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책임은 점유자가 지게 되고요. 점유자가 그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었지만은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되면은 그럼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소유자는 면책 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결국은 점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은 소유자가 100%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면책사유 두 가지, 면책사유, 점유자의 면책사유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뭐 근무하던 사람들이나 또는 입주민들이 다쳤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인 아파트 입주민들 이 공동으로 그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이제 그 근거를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공작물 책임에 관한 이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들 불법행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만 골라서 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중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